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섞인 가운데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뉴욕 증시 하락 조정이 길어야 3일이고 이번에도 이틀 하락하고 사흘째 또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요.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그런 가운데에 인텔은 실적 부진을 급락했고 또 대만 지진으로 우려했던 TSMC 주가는 오히려 오르면서 반도체 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상대로 가는 것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흐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여전히 이렇게 미국채 수익률과 또 달러 시세 흐름에 지수가 반응하는 양상은 여전합니다. 우리 증시가 오히려 지진 난 대만보다 어제 타격이 더 컸습니다. 그러게요. 국내 증시가 이제 대만 지진, 또 테슬라 인도량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2,7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달 중순이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거라는 전망에 가상자산 시장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었죠. 그런데 이 틈을 타고 또 불법 거래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각종 이벤트로 유혹하는 데다가 처음에는 일부 수익까지 난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거래소 피해 상황과 가상자산 세금들까지 콕콕 절세 전략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안 그래도 한 치 앞도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는 시장의 골칫거리로 여겨지죠.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11%, 나스닥은 0.23% 오른 반면에 다우지수만 0.1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23% 하락한 반면 애플은 0.48%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장중 강세 유지하다가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0.5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흐름만 봐도 대만의 지진 소식이 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인텔이 파운드리 부문 실적 부진으로 8% 이상 급락하면서 3대 지수 중에는 다우가 약세를 보였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4% 상승했고요. 되려 TSMC는 지진으로 대피했던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다시 복귀했다는 소식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어제 대형 기술주들 하락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초록불 지켜냈던 메타, 이날도 1.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상승, 테슬라도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들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ADP에 따르면 미국의 3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8만 4천 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증가폭이고 월가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 속도도 가속화됐다고 하는데요. 즉 미국 경제 호조에 힘입어서 고용시장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또 고용이 탄탄하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겠죠. ADP 보고서는 데이터 양이 적어서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일자리 증가세가 견조하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건 전문가들의 평이 유사합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FOMC 투표위원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말, 즉 4분기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시장을 달래준 건 오히려 파월 의장이었는데요. 최근 데이터들이 2%를 향해 가는 경로 자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면서 기존 발언을 고수하면서 투자자들은 일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범위와 관련돼서는 이처럼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상승세 보이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10년물은 장중 한때 4.4%까지 치솟았지만 4.3%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10년물 기준으로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35% 저항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아직 추세적으로 상승 여부를 논하기에는 이릅니다만 4월 장의 조정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관련돼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채금리가 파월 의장 발언에 이처럼 하락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금값은 온스당 2,300달러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채권과 맞물려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축, 유가죠. 유가는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9달러 선에 마감하면서 90달러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도 배럴당 85달러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국제 유가가 올해 여름 배럴당 95달러대까지 고점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진, 전쟁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시장을 어수선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 궤도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부분적인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 선별과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25년) 만에 강진에 대만 TSMC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공장 일부 가동이 중단되고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란을 빚었는데요. 대략 8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각에선 TSMC가 이번 사태로 6천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SMC를 포함해서 대만의 경우 첨단 반도체 공급의 90%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지진으로 글로벌 기술 공급망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애플과 엔비디아, 퀄컴 등 큰손 빅테크들 모두 TSMC의 고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행히 이번 강진이 난 곳은 반도체 설비가 밀집된 곳과 떨어진 동부 연안에서 벌어졌고 또 TSMC를 비롯한 업체들 역시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텔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매출 2위 자리를 꿰찼지만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인텔은 처음으로 파운드리 부문 실적만 따로 떼어내 발표했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실적에 도입해보니 매출은 189억 달러, 우리 돈 25조 5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년도인 2022년은 25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2년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을 뛰어넘으면서 글로벌 2위 자리에 올랐는데 자세히 따져보니 지난해의 경우 매출의 95%가 내부 물량에서 발생한 데다 외부 매출은 고작 9억 달러에 불과했고요. 영업 손실은 34%나 급증하면서 단술 매출만으로 세계 파운드리 2위 업체가 됐다고 보는 데는 어폐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도 냉정했습니다. 수요일장 8% 넘게 빠졌는데요. 팻 겔싱어 CEO도 이런 속사정을 의식했는지 2030년까지 외부 고객으로부터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 세계 2위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레이스는 앞으로도 숨가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경우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확보한 데다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왕좌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테슬라, 인도에서 해답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 부지 물색을 위한 전문가들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기가팩토리가 어디에 들어서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인도 서남부 마하라슈트라주와 구자라트주, 타밀나두주가 유력합니다. 테슬라, 중국의 저가 공세와 냉랭한 전기차 시장에 역성장 쇼크를 맞으면서 고전하고 있죠. 1분기 인도량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 점유율도 한 자릿수까지 쪼그라들었는데요.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인도 정부와 오랜 기간 줄다리기 해오던 수입세 갈등이 어느 정도 풀리는 모습을 보이자 부랴부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인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존이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또다시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이죠. 아마존 웹서비스 직원 수백 명을 감원할 계획인데요. 영업과 마케팅 부문을 비롯해 각 부서에서 감원이 진행되는데 사측은 핵심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을 직접 만들어내며 여전히 업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바짝 추격하고 있고 매출 성장세도 둔화되자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존 1년 넘게 다이어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 말을 시작으로 전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 2만 7천 명을 내보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흐름에 올인하고 나선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간 지수를 지탱하던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일제히 하락했죠.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컸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했었는데 그래도 이슈 타고 상승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리기판이 계속해서 해외 대형 기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애플이 유리기판 저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는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해 공급망 구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 기판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제품으로 고성능 반도체 구현의 필수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동안 AMD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와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왔었는데 유리기판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협력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미 다수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기도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의 인텔 그리고 후발주자로 AMD까지 CPU 양대 산맥 기업이 유리기판 확보에 나서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연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필옵틱스가 17%대 뛰었고 또 YC캠은 반도체 유리기판 핵심 소재 양산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14%대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HP테크놀로지와 UTI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건설업계에도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 E&A와 GS건설이 사우디에서 9조 6천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사업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근교에 위치한 가스 플랜트를 증설하는 공사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총 8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 또 GS건설이 나머지 1조 6천억 원 수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금액인 8조 원은 삼성 E&A 창사 이래 최고액인 것은 물론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GS건설은 그간 주춤했던 해외 플랜트 사업을 본격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건설주가 부진을 딛고 시세를 장기적으로 내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DYD가 21%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삼부토건이 7.49% 올랐습니다. 또 이슈가 나왔던 GS건설이 4.34%, 대우건설과 HTC가 각각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이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산업부는 어제 1분기 국내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뒤이어 중국이 126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한국이 조선 수주액으로 중국을 제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 수주액은 1분기에 전 세계 점유율의 약 44.7%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업계가 전체 수출 실적을 늘려주는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올해 7천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조선업의 정책 모멘텀까지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산업부가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또 하반기에는 조선 기자재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선주 테마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특히 조선 기자재 쪽의 상승폭이 좋았는데요. BMT가 17% 넘게 올랐고 또 SES 중공업이 3%대, 이어서 KSP와 현대힘스가 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주목받았던 2차 전지주가 어제는 테슬라발 쇼크에 무너졌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했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 차량 38만 6,810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떨어진 규모인데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 45만 7천 대를 한참 밑도는 수치라 어제 테슬라가 뉴욕장에서 5% 가까이 빠졌죠. 한편 어제 나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도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십을 끌어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업계의 가격 전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기차 업계 치킨 게임에 따른 여파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에코프로 형제주가 각각 7%대 또 6%대 빠지면서 낙폭이 깊었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과 삼성 SDI가 모두 5%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4.95% 내리면서 몸집 큰 기업들이 대체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시장이 고꾸라졌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해 다소 신중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다 보니 금리 인하가 더 뒤를 밀릴 수 있다는 전망에 어제는 그동안 우리 시장 상승에 꾸준히 베팅하던 외국인들마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양시장 낙폭이 정말 깊게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하루 전에 2% 넘게 급락했고 여기에 하락세를 끊어내지 못하며 추가적으로 1.3% 낙폭 기록했습니다. 879선에서 마무리됐고요. 코스피도 함께 밀렸습니다. 1.6% 조정을 받으며 어렵게 2,700선 지켜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개인만 홀로 사자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메이저 주체는 모두 팔자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2,727억 원의 물량을 빼냈습니다. 기관도 6,769억 원 매도 우위, 개인만 9,237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기관이 1,568억 원, 외국인이 460억 원, 쌍끌이 매도세, 개인만 2,204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시총 10위권 종목 중에 네이버 딱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수를 지지해주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하락하면서 기댈 곳이 없는 시장이었죠. 대만 강진의 영향도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1% 넘는 조정으로 84,100원, SK하이닉스가 3.81% 급락해서 18만 닉스 반납했습니다. 17만 9,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테슬라가 차량 인도량 쇼크를 냈다 보니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4.33%, 포스코홀딩스가 2.69%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퍼렇게 멍든 시장에서 네이버만 0.73% 상승세 기록하며 19만 3,4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6.12% 하락해 24만 5,500원, 에코프로가 7.21% 급락해서 56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도 HPSP가 6.32%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에 성장주들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 2차 전지 전해의 기업인 엔캠 어제 20% 넘는 시세 분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기업에 부품이 들어간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끊었는데요. 이에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환율 보시죠. 고점을 높여가던 환율이 조금 꺾였습니다. 어제는 3원 20전 내리면서 1,348원 9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3고 보릿고개 속에 어제는 대만 강진 이슈까지 불거졌습니다. 대만에서 7.2의 강진이 발생해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주에 충격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강진이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대만이 전 세계 D램 반도체 공급 능력의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번 강진으로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면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이번 가격 협상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만 강진 뒤에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D램 가격 책정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더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시티그룹에서는 이번 2분기 D램 가격이 1분기보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런 분석에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5%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이 받는 충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HBM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보도됐고요. 삼성전자는 연내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양산하는데 업계 최초로 극자외선 EUV 공정을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BM 관련주 그리고 EUV 공정 관련 기업들까지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관련 보고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퍼렇게 멍든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독 빛났던 종목 바로 네이버였죠. 코스피 시총 상위 28개 기업 중에 딱 네이버 한 종목만 올랐습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네이버 이번 주 들어서 시총 10위를 회복하는 등 눈에 띄는 흐름 기록 중인데요. 어제는 사내 모든 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AI를 적용하고 AI 중심으로 조직을 세분화한다고 밝혀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네이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부합할 것이라며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웹툰과 커머스, B2B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텐데 주가가 커머스 사업 둔화 등의 우려를 이미 선반영했다며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가 성장률 둔화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는 크지만 이커머스 시장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 시장에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이 뜨다 보니 네이버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 직구 플랫폼들이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면서 마케팅 폭격을 하기 때문에 광고 시장은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작년 테무 등이 미국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구글과 메타가 중국의 수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이처럼 네이버와 카카오까지도 광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어제장 정리하면서 특징적인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 걸음 더 멀어졌지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제 검색창에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챙겨야 될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고용 지표는 굉장히 견조한 것 같은데 또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영업 손실이었고 어제도 대만에서는 지진이 났는데 TSMC 주가는 또 올랐고. 말씀하시면서도 황당해지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예. 답 없는 겁니다. 답 없는데 이 바닥은 그래도 어제 진짜 우리 수요일 날 메리츠 증권의 강재현 부장께서 어제 증시 타임에 나오셨는데 네네네. 마지막에 딱 가면서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그 시장 전략이요, 대응 전략이요. 대응 전략. 그 저점 종가가 저점에서 형성되면 자기는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네. 어제 우리 코스피 2,706.97포인트가 이게 네.
딱 어제 일중 저점에서 또 종가가 형성돼 버렸죠. 네네. 완벽하게 아래 꼬리도 없는 짱대 연봉이 나왔는데 만약에 강재현 부장 그 말씀대로 종가에 매수 넘어갔더라면은 오늘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네, 그래요. 뚜껑 열어봐야겠네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뭐 우리 테슬라가 우리 2차 전지에도 영향도 주고 뭐 이랬는 날인데 바로 보면 오늘은 또 모셔보죠. 이제 테슬라 FI 한번, 리서치 네.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오늘 어느 정도 매맞을 각오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설명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아침에 저기 모닝벨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우리 저 안재희 기자가 그러셨더라고. 머니쇼 이어지는 머니쇼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아주 심층 분석이 나올 거라고. 그렇죠. 테슬라를 얘기해야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또 2차 전지까지 해서 두루두루 해야 되겠는데 네. 그걸 떠나서 미국장 생각보다 조정이 그렇게 깊어질 조짐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걱정은 네. 좀 됐었죠. ADP 딱 나오자마자 네. 예상치보다 높으니까 14만에서 이제 18만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와 역시 고용 아직 튼튼하다. 그러면 네. 제롬 파월 그 다음에 바로 연설이 있었으니까 아 이거 분명히 매파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발언들이 예상보다 세진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아이러니하게 좀 돌려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ADP가 딱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금리 또 미뤄지겠다, 네. 인하하는 거 미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시장은. 근데 제롬 파월이 딱 나와서 보니까 예전이랑 그냥 똑같은 스탠스네. 매번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목표 2%.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장기적으로 2%로 가는 부분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좀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돌려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PCE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예상치는 뭐 부합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2%대 후반이었지만은 부합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사실 조금 하락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매파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완화적인 스탠스, 그냥 똑같은 스탠스가 네. 나오다 보니까 좀 돌려진 부분들. 그래서 조정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특히나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어제 대만 지진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을 했었는데 예. 사실 지금 TSMC 지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AI GPU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대만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원래 4나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호퍼 아키텍처로 블랙웰 GPU 같은 경우에도 3나노는 애플한테 밀리고 예. 4나노로 생산하는 방향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4나노 생산이 어디서 하느냐? 대만 남부과학단지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AI 칩을 생산을 하는데 극심한 피해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진 설계가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센티멘탈적으로는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극심한 피해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오히려 좀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디램 생산 라인이 이제 타이종 공장이 있습니다. 이쪽에가 비중이 가장 좀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가 협상을 좀 중단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는 좀 호재일 가능성도 높다. 왜 그러냐면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은 현물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좀 호재로 남을 가능성이 좀 높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대만 지진이 있었지만은 반도체 공장들은 내진 설계가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좀 극심한 피해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웨이퍼 업체들을 피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절묘하네요. 대만 증시에 상장돼 있는 TSMC는 1.27% 하락 마감인데 뉴욕에 상장돼 있는 TSMC 네. ADR은 1.27% 상승 마감이에요. 똑같은 마이너스 1.27, 미국에서는 플러스 1.27 전일 대비 아주 뭐 시간차가 시간차가 있었다. 네, ADR로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렇게 뭐 빠질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나 보죠, 미국에서. 그렇죠. 사실 이게 지진이 이게 환태평양 조산 때잖아요. 예. 대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주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생긴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수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TSMC를 놓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TSMC 수율이나 기술력에 비하면은 삼성이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계속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여기서 기술력만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좀 수율만 잡고 기술력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좀 수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미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 내 종목들 보면은 그동안 올랐던 엔비디아는 약간 조정이고 또 인텔은 지금 뭐 영업 손실 얘기 나오면서 좀 주가 떨어졌고 또 마이크론은 상장 이후 최고치를 또 기록한 상황이고 뭔가 네. 좀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상승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하이닉스 좀 따라가는 분위기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HBM3를 이제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네네. 발표를 했고 그러면은 마이크론도 여기서 HBM에 참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었던 이슈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GPU 계속 쓸 것 같다라는 생각들. 왜 그러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이 얼마 투자하겠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랑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게 뭐 수십조 단위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할 때 누가 수혜를 보냐? 당연히 엔비디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쿠다라는 언어를 이 생태계를 10년 이상 해놨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걸로 생태계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갑자기 애플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잘 적응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체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은 그 DNN 네트워크, 이 뉴럴 네트워크로 거의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이 쿠다 언어를 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쿠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쿠다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로 넘어가는 거는 대체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대체가 좀 불가능한 요소들이 좀 많다. 왜냐면은 생태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네. 물론 칩을 만든다고 해서 뭐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당분간은 엔비디아 독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 얼마 전에 그 블랙웰 GPU를 쭉 쌓아가지고 하나의 렉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반도체들이 쭉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GPU가 쭉 나열이 돼 있으면은 이게 신호를 처리하다 보면은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고속도로에서 차 막히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NV링크, 엔비디아 네트워크인데 이것도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독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텔이 어제 큰 하락이 있었던 네. 이유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인 거죠. 예. 근데 이 손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건데 예. 이거는 조금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 영업 손실이 이제 70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이 52억 달러 정도 됐는데 더 크게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서 발생한 게 제가 본 이슈는 뭐냐면 조직 개편을 하고 있구나. 사업 개편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제 설계랑 제조 사업으로 좀 나눴습니다. 기존의 설계는 인텔 프로덕트로 좀 나눴고요. 그래서 기존 클라이언트 컴퓨팅, 뭐 데이터 센터, AI 네트워크, 엣지 이게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인텔의 i7, i5 뭐 이런 CPU를 네트워킹 장비랑 CPU를 제작하는 부분의 사업 부문인 거죠. 근데 바뀐 부분 제조 쪽에서는 뭐냐면 인텔 파운드리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파운드리가 아직까지 뭐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손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손실을 메꾸는 게 설계 쪽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바꾼 거죠. 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거를 손실을 메꿔라. 니네 사업 부분에서 메꿔라. 그러면은 이게 조직 개편이 되면서 각각의 KPI를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 조직에서 성과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나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운드리가 손실을 메꾸기는 하는데 내부 사업에서 주문하는 것도 매출로 인식은 하겠다. 왜냐하면 인텔도
자체적으로 주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단 공정성을 위해서 뭐냐면은 외부 시장 가격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하겠다. 대신 손실은 니네가 메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투명하게 가려는 좀 의지이지 않나.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손실이 좀 많이 늘어났다. 네. 그 부분이 좀 주가의 하락이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주 중에서는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뭐예요? 저는 아까 엔비디아 아직까지는 독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좀 좋다라고는 판단합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 자체로는 너무 좋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HBM3가 실제로 양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예. 그게 실제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TSMC도 지진 이슈가 있지만은 네.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지금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도 그렇고 LLM 기반도 그렇죠.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결국에는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네네. 저는 일단은 TSMC가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그럼 SK하이닉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저희 하단 자막에도 나왔는데 지금 미국 인디애나주 쪽에 이제 그 HBM 양산할 수 있는 공장 5조 2천억 원 투자해서 하겠다면서요. 네. 공장을 만들겠다. 그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인디애나 쪽에 5조 2천억 정도 투자해서 네네. HBM 공장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지 대응인 거죠, 결국에는. 현지 대응? 네, 예. 현지 대응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법, 칩스법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예. 거고. 네. 그러면은 일단 투자로 보면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 기술력에서는 뛰어나지만은 투자를 가장 좀 후발로 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미국 현지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지 미국 칩스법에 대응을 해서 하이닉스가 인디애나 쪽에 직접 건설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공장 돌리기까지는 몇 년간의 시간은 좀 있지만은 그렇겠죠. 오늘 주가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양산되기까지는 수년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근데 HBM 쪽에 의지는 좀 많이 드러났다. 아. 그러면은 HBM3가 이제 블랙웰에 들어가는 차세대고 이제 HBM4 이제 5까지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반도체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1위 구도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현지 대응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 AI 시대 맞아서 뭐 반도체주 특히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은근히 보니까 이 와중에 실속 처리는 주식이 따로 있네요. 뭐예요? 대리 보니까 또 사상 최고치 네. 경신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니 이게 상승률은 애플을 능가하네요. 잘 가고 있네. 델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라기보다는 이제 PC 쪽, PC 쪽이죠. 네, 그렇죠. PC 쪽이나 아니면 복합기 뭐 그러니까 좀 디바이스 쪽인 거죠. 디바이스 사실. 쪽 하드웨어죠. 네. 네. 하드웨어 쪽이기는 한데 이게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이제 소비가 좀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 보통은 이제 내구재를 교체한다라는 그쵸. 차원에서.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는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워낙 눌려 있다가 올라갔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저가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디바이스 쪽은 아직까지는 좀 경쟁력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얘기 난 김에 그러면 조금 더 미국 얘기 조금만 더 연결하고 테슬라. 우리 저기 동양권에서는 한용이 서양권에서는 캐시우드인데 캐시우드가 또 2,000불 들고 나왔어요. 테슬라. 저점 매수에. 지금 2,000불 콜을 다시 목표 주가. 목표 주가를 예. 아니 그 지금 5년 내인가 그럴 거예요. 5년 내. 네, 아마 제가 어제 그 CNBC 인터뷰인가요? 5년 내.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5년 내 2,000불 간다라고 얘기를 지금 뭐 하더라고요. 대충 막 2030년 목표로 해가지고 대충 막 콜들 하는구나. 여기나 거기나 할 것 없이 그렇죠. 뭐 5년 금방 오는데 생각보다는. 금방 지나가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한수께서는 그럼 5년 후 얼마 테슬라? 저는 네. 제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1,000 $1,000? 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저도 어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도. 추가 매수? 저점 매수라고 보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도 1차적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성향 차이인 거죠. 저는 제가 공부하고 좋게 보기 때문에 뭐 사실 테슬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여전히 하고는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인도량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생산량이 43만 대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량이 38만 대였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이가 생산량하고 인도량 차이가 4만 6천 대 정도 났습니다. 근데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작년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인도량하고 생산량 차이를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보통 1분기에는 44만 대 됐고 인도량이 42만 대 됐습니다. 그럼 차이가 17,000대입니다. 2분기에 47만 대, 46만 대, 13,000대. 그다음에 3분기에는 43만 대, 43만 5천 대. 그럼 마이너스 4,500대 정도 난 거죠. 그다음 차이를 보시면은 생산량 대비해서 인도량인데 그러면은 이번에 4만 6천 대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과연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모델 3 하이랜드로 변경이 됐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프리몬트 공장은 지금 풀캐파입니다. 거의 돌아가는 게. 그럼 기가 상하이에서도 지금 모델 3 하이랜드로 바뀌면서 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리프레시 할 겁니다. 준비 시작 하자마자 이때부터 다시 생산을 하자라고 하면은 전에 100대를 만들었다고 하면 다시 100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이 양산이라는 것 자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공장이 잠깐 셧다운 되더라도 다시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데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근데 미국 출시가 모델 3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지금 모델 3 하이랜드를 만들고 있겠죠. 기가 상하이에서도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생산 차질이 있었다. 그다음에 홍해 물류 대란 이게 가장 인도량의 미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스가 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1분기의 실적은 저는 좀 기대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150달러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2차적인 추가 매수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홍해 물류 사태가 왜 이렇게 저는 인도량 미스로 났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현재 테슬라가 전체 바다에서 지구에 있는 바다 중에서 7대의 선박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인도량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려서 가는 배달을 하기까지가 인도량으로 잡히는 겁니다. 근데 2022년인가 2023년에 현대 글로비스랑 계약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그게 이제 테슬라 글로비스 제가 커리지오거든요. 이게 커리지오인데 이게 차량이 한 6,000대 정도 선박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지금 커리지오가 어디 있냐면은 중국 기가상하이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홍해를 못 통과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밑으로 가야 되는 저 거죠. 희망봉 쪽으로 돌아야 되는 희망봉을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지금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이제 통과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어제 찍은 겁니다. 이건 어제 가져온 자료인데 그러면 이게 어제 찍으시다니. 이게 웹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배를 추적하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각자 이 배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 GPS 위치가 어디냐 이걸 추적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저 희망봉을 돌아가는데 거의 한 달은 넘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7,000km에서 9,000km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기가 어디로 가냐면 목적지가 유럽입니다. 네네. 그럼 유럽에서 내려서 인도가 돼야지만 인도량으로 잡히는 건데 지금 총 7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선박이? 네. 그럼 7대에 보통 한 대에 어느 글로비스 정도? 6,000대 네.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단순 계산해서 76에 40이라고 하면 42,000대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 인도량 미스는 저는 저 배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홍해 쪽이나 이제 물류 선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1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큰 그러면 저기다 4만 대를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한 42만 대, 43만 대. 42만 대, 43만 대죠. 그러니까 월가에서 보는 추정치랑 얼추 비슷한 거죠. 비슷하다.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기가베를린 또 변전소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네네. 일주일 가동 중단이 있었는데
기가 베를린 변전소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기가 베를린 생산 차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이랜드랑 홍해물류 사태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러면 지금 모멘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FSD. 자율주행이요. 제가 이거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냥 못 따라오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지금 샤오미는 난리 났잖아요. 샤오미는 자꾸 뭐 사고가 난다면서요. 네, SAIC 북경자동차에서 생산을 대리로 막 네. 바뀌어가지고 이제 위탁 네.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파일럿 테스트를 했을 때 조금 멈춰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공사장이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이게. 공사장이 저희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저게 좀 네, 이게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차선으로 잘 이게 타고 FSD를 오다가 키고 가는 건데 갑자기 가다가 저렇게 꽃갈콘 같이 이제 비포장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FSD 킨 상태에서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서 저런 차선이 없는 도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도로가 합류되는 구간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걸 정상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오. 그게 이게 뭐냐면 이제 30만 줄의 C++ 코드로 된 거면 저게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네가 어디로 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거 그냥 공사장으로 빠져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하는 거랑 이제 비슷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회사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능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저도 오늘 방송국 오다가 사실 평소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는 두 길이 다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꽃갈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다른 자율주행에서는 좀 대응이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정도 공사 구간에서 알아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FSD 12.3이 이제는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젠가 이제 트위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네. 네. 이제 FSD 라이센싱 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런 언급들을 했는데 저는 테슬라가 앞으로는 좀 FSD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요거까지 하나만 더 전기차 부문과 관련해서 결국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미시간 쪽에 가서 네. 유세하는 와중에 자기가 취임하면은 첫날 바로 행정명령으로 뭐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 이거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기사의 헤드라인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거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코멘트가 너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미시간 쪽에 가서 네. 얘기한 거는 맨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행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강제 이행 명령인데 강제 이행 명령하고 보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은 강제 이행 명령은 포드, GM, 스텔란티스 업체들한테 예. 야, 니네 2032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67.5%로 맞춰. 이게 맨데이트거든요. 아, 예. 강제 이행 명령을 폐기하겠다라고 한 거고 보조금을 없앤다라는 건 좀 다른 다른 얘기예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미시간주에 갔을 때 사실 트럼프도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는 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 있는 노동자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 건데 미시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제 디트로이트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디트로이트가 보통 자동차의 메카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포드, GM, 크라이슬러 모든 본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그 강제이행 명령을 없애겠다라는 거랑 보조금을 없애겠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부분이거든요. 소비자의 선택하고 회사들한테 전기차 판매량 맞춰는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보조금을 없앤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좀 비현실적인 게 그러면은
상원, 하원을 모두 다 공화당이 다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에 강제이행 명령하고 보조금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0.6%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2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7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5,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3,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호가는 81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3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6,500원. 기아가 1.6%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3,500원이고 셀트리온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9만 9천원, 네이버가 0.78%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 19만 4,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호가에서는 좀 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지금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6만 2천원, HLB도 2.6%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만 4,400원, 알테오젠이 0.9%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6만 9천원. 엔캠이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급등을 했었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개장하고도 추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호가 자체로는 3만 7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지금 1% 하락 예상되고 이 가운데 리노공업은 0.5%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6만 8,5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0.7%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10만 8,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뭐 오늘 지금 보게 되면 호가에서는 전기전자 섹터 강세 예상되고 또 뭐 지금 운수장비 섹터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들 상승이 예상되고 또 금융주들도 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경제정책 포럼에서 올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을 밝혔다라는 측면에서 또 금융주들은 오히려 지금 호가에서 보시다시피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오늘 코스피는 좀 반등이 예상되네요.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질 걸로 또 보이고요. 예. 오늘은 뭐 예상 체결지수 믿어봅니다. 믿어보고 코스닥은 왜 저렇게 못 가죠? 쪽은 뭐가 있어서 저러나?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쪽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데 이쪽이 힘을 못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바이오 쪽이 조금 이렇게 부러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또 모르는 거 없는 우리 한수께서 우리 국내 증시 또 진단해 주셔야지 뭐. 저도 많습니다, 모르는 거. 어제 좀 과하다 시긴 하던데 지수 하락폭이에요. 네. 지금 어쨌거나 문제는 이제 뭐 2,700원 지켜지는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다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아닌 말로 삼성전자 10만, 하이닉스 20만, 뭐 10만 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전자 9만. 요 뭐 고지가 바로 저긴데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지금 뭐 그렇게 팍 꺾일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실적 전망도 그렇고. 뭐 흑자 전환 이제 시작하긴 하는데. SK는. 네. 근데 삼성전자도 이번 연도에 보니까 이제 내일 실적 발표잖아요. 네, 내일 실적 발표인데 보니까 이제 한 달 전보다 추정치를 기관들이 다 올리더라고요. 올렸어요? 네, 원래는 한 4조대였는데 이제는 올리더라고요. 한 1조 정도 더 올려서 작년에 1조도 안 됐구나.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한 680% 이제 증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흑자 전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컨콜을 봐야겠죠. 사실 잠정 실적은 딱 나왔을 때 이제 흑자 전환하거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는 오케이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왜냐면은 감산 효과가 이제 작년부터 1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어져서 디램 가격 반등하고 아직 낸드 가격은 그렇게 많이 반등하지는 않았지만은 디램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으니까 그래 메모리 업체들 수익성 개선은 됐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콩코를 좀 봐야 된다. 여기서 발표하는 게 HBM 쪽이 얼마만큼 좀 많이 들어가는지. 예.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사실 지난 콩쿨에서도 HBM 얘기할 때가 주가가 변동성이 가장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비주들도 쭉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뭐 너무 이 추정치 변화가 크지 않는 이상은 주가 변동은 저는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콩쿨 때 HBM 쪽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수익성 개선이나 아니면 디램 가격에 대한 수익성이 얼마만큼 약간 회복됐고 그다음에 낸드 쪽이 얼마만큼 회복이 됐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유리기판 얘기가 막 유리기판. 이렇게 증시 채널마다 막 나오는데 지금 이거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실체가 있습니까 지금? SKC는 있죠. SKC는 네, SKC랑 삼성전기는 조금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장주로 엮이는 게 이제 필옵틱스 쪽이고 그다음에 예. 원래 근데 해외 업체들이 이거는 메인이기는 하거든요. 해외 쪽이 워낙 소재는 이제 일본이 예, 잘하다 보니까 예. 일본의 신코나 아니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오스트리아 ATNS나 뭐 이런 업체랑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SKC, 앱솔릭스 이 업체들이 가장 유리기판에서는 부각을 받는 건데 아직 이게 근데 상용화가 된 거는 아닙니다. 이제 개발하면서 협업을 맞추고 있는 단계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네.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돼서 신호 전송 속도가 좀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존 PCB 같은 경우에는 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호 전송 속도가 유리기판 대비해서는 조금 늦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력 소모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전력 소모, 전력비. 그러면은 이 전력 소모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제가 시나리오들로 뛰어들었던 게 미국에서는 변압기 관련주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뭐 이런 업체들 예. 주가가 엄청나게 갔죠. 미국 변압기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변압기를 교체할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변압기가 왔고 전력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업체들, 풍력 업체들, 원자력 업체들 예. 한번 빵 떴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쭉 떴었던 네. 이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유리기판 쪽이 전력 소모에서도 좀 많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는 장점들 때문에 이제 쓰일 수 있겠다. 그래서 AMD가 지금 뭐 가장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호 전달이랑 전력 효율 개선에서는 사실 유리기판이 차세대인 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PCB 쪽은 이제 유리로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근데 이건 아직 뭐 양산이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제가 이제 기대가 실체가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가 하도 여기저기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하면서 화면에 막 뜨고 하니까 어제 우리 필옵틱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거래를 하시겠는데 이 실체가 없으면 이게 며칠 올라가든지 아니면 장중에 올라가면 빨리빨리 먹고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괜히 이거 붙들고 있다가 또 이렇게 그거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피로픽스가 제일 많이 갔죠. 거의 그렇죠. 뭐 예, 맞아요. 예. 제일 많이 가고 YC캠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부각을 좀 받는 네네.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실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저는 기대감 이후에는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기대감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 갖고 갈 때 더 많이 가죠 보통.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간밤 뉴욕 증시 이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국내 증시 좀 낙폭이 확대되는 양상이었거든요. 과연 오늘은 또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시장 추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4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제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무리가 됐고 제롬 펄 연준 의장 올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 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종목 내에서는 좀 혼조세가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인텔이 영업 손실을 나타내면서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또 TSMC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대만 강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고 어제 국내 증시는 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가보다 분위기가 더 좋네요. 코스피가 1.2% 지금 탄력적인 반등 보여줍니다. 2,738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88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상승합니다. 지금 85,200원, SK하이닉스가 2.9% 강세입니다. 184,600원, 184,700원, 3%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이어질 때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 매수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3% 올라갑니다. 38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상승합니다. 81만 8,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올라갑니다. 69,200원이고 현대차도 지금 보게 되면 1% 이상 올라갑니다. 21만 9,000원. 기아도 1.8% 상승합니다. 10만 3,700원이고 셀트리온도 상승하네요. 18만 2,300원. 포스코홀딩스도 1.5% 올라갑니다. 40만 4,500원이고요. 네이버가 1% 상승합니다. 19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 7거래일 만에 반등이네요. 1.8% 상승합니다. 25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3% 올라갑니다. 56만 8,000원. HLB는 약보합입니다. 96,900원. 알테오제는 떨어지네요. 16만 9,500원. 엔캠 어제 20%대 급등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1.8% 상승 32만 3,000원이고요. HPSP가 1.4% 올라갑니다. 49,800원. 리노공업은 0.9% 떨어지네요. 26만 4,500원. 셀트리온제약이 0.8% 올라갑니다. 98,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 0.9% 상승하네요. 18만 1,500원이고 신성 델타테크가 0.3% 떨어집니다. 10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특히나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도 이제 상승 보여줬고 최근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는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7% 강세, 99,000원을 넘어섭니다. 9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 DB하이텍, 한미반도체 2% 이상 올라가고 제주반도체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죠. 4% 가까이 올라갑니다. 어제 주가 조정받았을 때 많이들 지금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마이크론도 4% 강세고 지금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지금 8% 상승입니다. 99,000원. 그밖에 이제 네페스아크도 2.9% 강세고요. 에이직랜드도 지금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에서는 HBM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제주반도체, 에이지테크놀로지, 가온칩스, HPSP 강세입니다. 이오테크닉스 6% 강세네요. 22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반도체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선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LS가 3.4% 강세로 10만 6,100원이고요. 일진전기, 가온전선 3%, 2% 올라갑니다. 재룡전기가 4.9% 강세 5만 300원이고 자, 그리고 대한전선도 2.6% 강세고요. 전선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다시 힘을 내줍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혔는데 오늘 2.5% 상승입니다. 43만 9,5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 SK이노베이션, LG화 모두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각각 373억 원, 259억 원 매수 우이고요. 개인은 62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11억 원, 66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33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대규모로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2,929개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네요. 5원 40전 하락한 1,343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좋네요. 네. 예상 체결 지수보다도 훨씬 좋게, 특히 코스닥도 이렇게 네.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아까 우리 정민 앵커 개장 지수 딱 화면에 뜨면서 소개를 해주는 순간 제 인이어가 막 와글와글했습니다. 우리 뭐 PD님들, 뭐 부조에서. 예. 조연출 작가, 뭐 감독님들 할 것 없이 이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집권 세력들이 주식 자산시장 부양하려고 하죠. 국민들이 다 해피하니까. 그렇죠, 좋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꾸 뭐 왜냐면 선물 시장하고 다르게 이건 또 제로섬 게임은 아닌 거잖아요. 주식은 선물은 주식은 약간,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와중에 자꾸 하방 배팅해서 막 세상 망하는 와중에 나 혼자 벌겠다는 심보가 좀 고약하긴 고약해요. 아마 인버스 베팅하시는 분들이요. 너무 과할 때는 또 그렇게 해서 또 시장 균형을 맞춰가는 뭔가 해지 차원이겠죠. 기능도 필요하긴 예. 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뭐 신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정민 앵커 좀 이렇게 스타일이 너무 좀 지루하실 수 있어도 매일 머리 올리세요. 저요? 매일 머리 올리고. 저한테 하신 말씀, 예. 저는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말씀 하시는 줄 저도 알고. 좀 지루하겠지만 계속 빨간색 몇 개요. 그렇게 해서 2,800 넘기고 9만전자 넘깁시다. 예. 이게 머리 올림 효과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자, 우리 한 대표께서 딱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5분 만에 외국인들 지수 선물 3,000개 가량 살 것 같으면 이거 오늘 장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네, 오늘 장 분위기는 네. 일단 출발은 되게 굉장히 좀 좋고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제 메모리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반등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 현성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 예.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 업체들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변압기 교체 수요가 사실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압기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데 이제 그 다른 데는 이제 관세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는 거죠. FTA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변압기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에서 변압기를 수입을 하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미국은 변압기의 의존도가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예. 그래서 아마 재룡전기 저렇게 변압기 관련주들이 저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7거래일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뭐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또 사실 엔캠이 어제 또 20% 급등했는데 오늘도 올라가고 또 어제 보니까 리튬 관련주 뭐 지오릿 에너지 이런 네. 종목들도 상승 보여주거든요. 그 리튬 관련주들은 사실 아직까지 포스코 말고는 좀 애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MOU 체결 뭐 이런 쪽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에서 이제 공장을 첫 삽을 떴습니다. 이제 2026년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468 네. 시리즈를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테슬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네. 테슬라 체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3%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전구체 관련주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도 좀 부각받고 있고, 그다음에 온통형 배터리에서는 TCC 스틸, 니켈 도금 강판 하는 업체가 좀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CID 캡 만드는 업체, 그 신흥 SAC가 좀 저는 좋게 봤는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도 한번 쭉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어지간하면 모든 섹터 뭐 잘 가고 있으니까 그거 한데 그 중에서도 잘 못 가기도 할 뿐더러 또 우리 한석의 또 전공 분야니까 이 미용기기 쪽 말이에요. 네. 아니, 좀 가다 보면 쉴 수도 있고. 오늘 제이시스 메드카라고 파마 리서치는 가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상장했던 APR 같은 경우 네. 여기가 오늘 그냥 뭐 보합에 그치고 있네요. 근데 그 APR은 이제 기업이 좋더라도 오버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가? 물량 부담이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갖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APR은 사실 기존 미용기기 업체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피부과에서 쓰는 의료기기랑 가정용에서 쓰는 뷰티 디바이스는 조금 다르거든요. 홈뷰티 디바이스. 네. 예. 왜냐면은 피부과에서 쓰는 거는 식약처, 그러니까 약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으로 따지면 FDA에 승인 받아서 출시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물론 그 홈뷰티 디바이스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네. 이제 좀 진입 장벽이 좀 까다롭지는 않다. 그나마. 그래서 일단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네. HS 코드가. 예. 근데 해외 매출이 전체 30% 차지를 하고 있고, 이게 APR은 이제 평택에 2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 쪽에는 1공장이 있기는 한데 이거보다 한 4배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스터를 좀 많이 수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마 리서치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 기기 쪽.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VT 리들샷을 한번 리들샷.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리들샷이 일본에서 좀 잘 나갑니다. 시카 크림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시카가 유명한 국가는 이제 일본입니다. 네. 근데 일본에서는 보통 어떻게 쓰이느냐면, 우리 돈키호테 한 번씩 가잖아요. 일본 가시면. 예. 돈키호테 오프라인몰에서 화장품을 많이 삽니다. 네네. 일본 사람들. 아직까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더 익숙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들샷 같은 경우는 온라인 비중이 좀 컸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밸류가 저는 좀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도부터 이제 오프라인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 실적에 대한 상향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올리브영 매출이 1월 달부터 들어갔습니다. 올리브영 입점을. 네네.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쭉 들어왔을 때 이제는 관광 코스의 하나가 어디냐면은 올리브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본 가면 돈키호테 가는 것처럼 네네네.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올리브영을 한 번씩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리들샷을 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100샷, 300샷, 700샷 이렇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전 굉장히 특이했던 게 1000샷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1000샷은 많이 아프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로니들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1000샷을 쓴다, 그 또 비쌉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왜냐면 이게 바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에다 바늘을 막 꽂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그건 녹는 제형으로 그 바늘같이 이제 모공을 뚫어가지고 이제 네. 세럼이나 이제 피부를 좀 흡수시킨다라는 그냥 그 기전인데, 그래서 이제 시카리들 보시면은 이게 시카리들인데, 이게 올리브영 들어가고 나서 이제 품절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한 14%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고, 이번 연도에는 매출이 이제 중국 쪽도 하반기에 입점이 되다 보면은 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파마 리서치를 네. 굉장히 좀 좋게 보는데, 파마 리서치는 이제 리쥬란이 네. 따로 있습니다. 리쥬란 같은 경우에 PDRN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물광을 좀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근데 보통 피부과에서는 이 시술이 굉장히 아픕니다. 거의 고통 난이도 중에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맞는 이유들은 뭐냐면 그만큼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PDRN으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게 피부과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홈케어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킨케어입니다. 근데 거기서 실적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요새 갖고. 뭐 명동이 상가가 막 살아났다. 그리고 굉장히 좀 밤낮으로 붐비는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네. 한숙 보시기에 중국 관광객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숫자로 찍히는 거는 좀 숫자로 들어오고 찍히는구나. 있죠. 네. 그러면 혹시 저쪽은요? 카지노 쪽은? 카지노 쪽도 이번에 실적 보니까 그 롯데관광이 그 제주도에 그 하얏트 호텔 거기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실적이 이번에 최고치 또 찍었더라고요. 어. 네, 숫자는 잘 나와서 이제 밑에서 반등을 쭉쭉쭉쭉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차 중국인이 들어오면 올수록 근데 이게 일본의 반사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오염 그 방사능 폐수를 흘려보내가지고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좀 유입된 점. 그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작황부진의 영향으로 가격 급등이 코코아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세의 가격 해증에 나선 선물거래 시장은 물론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들까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자재 중 가장 핫한 코코아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코코아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지난주에 코코아 선물 가격이 장중에 $10,000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달달함의 대명사 하면 초콜릿이죠. 네. 이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인 코코아 선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초콜릿 가격은 하나도 달달하지 않습니다. 26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코코아 가격은 장중 한때 톤당 $10,080, 우리 돈으로 약 1,36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그동안 코코아 가격이 $10,000를 돌파한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초보다 2배 이상 오른 가격이고 지난해 비슷한 시점과 비교해봤을 때도 3배 이상 올랐는데요. 외신들은 코코아가 심지어 산업용 구리보다 비싸졌다며 비트코인 랠리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저는 지금 코코아 선물 가격 월봉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1월 달에만 15% 올랐고 와. 2월 달에 35% 추가로 올랐고 아찔한데요? 아찔하죠. 예. 3월 달에 또 50% 올랐습니다. 와, 이건 뭐 좀 전에 우리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준 차트보다도 이 훨씬 더 이게 진짜 가파르게 이거는 코인도 못 따라오는 차트인데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가격이 폭등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전 세계 코코아 공급량의 약 75%를 담당하는 서아프리카에서 코코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초콜릿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에는 유독 비가 많이 왔고 올해는 유독 건조한 악천후 탓에 저조한 생산량을 기록한 것인데요. 현재 농장들의 투자 여력도 부족해서 이상기후 및 병충해 등의 취약한 품종을 주로 재배하는 것도 코코아 생산의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통업자들의 사재기가 겹치면서 코코아 상승을 부추긴 것도 원인이 됩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코코아 생산량이 약 37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초콜릿 업계에는 비상불이 켜졌고 초콜릿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조짐도 보입니다. 또한 여러 투자회사들은 글로벌 초콜릿 제조사인 허쉬에 대해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코코아 선물 가격 상승률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률을 넘어서면서 이제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코코아 투자 방법 알려주세요. 네, 비트코인 수익률의 2배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가를 찍은 코코아를 달달한 투자처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영국 런던 증시에서 위즈덤 트리 코코아 ETF는 1년 동안 수익률이 200% 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코아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아이패스 블룸버그 코코아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 ETN은 같은 기간에 3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두 상품은 증권사에서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아찔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 코코아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전의 코코아 상승 가격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여건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였다면 현재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이나 군사적 문제, 경제난, 초콜릿 시장의 아동 착취 등 장기전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에콰도르 같은 제3국들이 코코아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지만 새로 심은 코코아 나무가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금 판매되는 초콜릿은 지난해 구입된 코코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서 현재 원자재 값이 반영된 뒤에는 소비자 가격도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올 1월 코코아 생두에 대한 수입부가세 10% 면세 조치를 내년까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가공식품 도미노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달 중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한때 1억 원을 넘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 틈을 타고서 불법 거래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이벤트로 유혹을 하는 데다가 처음에는 또 일부 수익까지 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금융당국까지 나섰다는데요. 불법 거래소 피해 방지법과 함께 내년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세금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호 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 본격적으로 이 가상자산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였죠. 그 FTX, 네. 그 창업자였던 샘 뱅크만 프리드, 네. 아주 그 곱슬곱슬했던 그 친구. 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 빼돌린 혐의로 징역 25년형 네. 선고받았는데. 뭐 본인은 뭐 순간 판단의 실수라 하지만 어쨌거나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10조가 넘고 지금 요 사건은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이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이 FTX는 네. 한때 기업 가치가 약 320억 달러, 하나로 약 43조 원에 달했었는데요. 회사 가치가. 네, 그런데 이 대규모 예치금 인출 사태로 인해서 예. 결국 FTX는 파산을 했습니다. 예치금 인출이라는 얘기는 고객 돈을 함부로 빼냈다는 얘기네요.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예치를 해놨던 돈을 다 이제 뱅크런을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FTX는 파산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 자금을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서 예. 무리한 투자를 감행을 하고 또 FTX 계열사의 부채를 갚았고요.
또 내부자에게 과도한 대출을 하는 등의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 이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 몇몇 개인의 일탈만으로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단적으로 좀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거다라고 하면서 뭔가 투자자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거래소들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곳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미신고 거래소들이라고 하는데, 이 미신고 거래소라는 걸 알면서도 이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넘어가면서 예. 투자자들이 다시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 불법 거래소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 거래소를 개설하려면 정해진 요건에 맞춰서 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는 거래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리워드를 내세워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코인을 주겠다는 등, 아니면 이제 고위험의 이 코인 선물 거래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좌에 입금만 하더라도 이렇게 리워드를 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미신고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호 관리의 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거나 아니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들이 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수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입더라도 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요, 뭐 알고도 당하는 게 사기인데 이제 계속해서 뭐 운 좋게 이제 수익만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불법 거래소 이용하다가 피해 입은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나오니까요. 이 와중에 지금 뭐 역대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1년 새 가상자산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했다. 뭐 어떤 범죄가 늘고 있습니까? 네, 이 경찰청의 네.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현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보면 이제 범죄 유형별로는 우선은 투자 사기 유형이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수신, 다단계가 이제 17%, 그리고 미신고 영업, 그리고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7%로 이제 뒤따랐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연도별 검거 수를 한번 보게 되면 예. 가상자산 투자가 가장 활발하기 시작했던 2019년도부터 2년간 검거 수가 꾸준히 늘었고요. 예. 그 후에 검거 수가 낮아져서 2022년도에는 이제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년 사이에 2배 이상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네. 20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2022년도 말에 저점을 또 이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반등을 했거든요. 예. 이를 통해 보면 이제 가상자산 가격 흐름하고 가상자산 범죄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기 유행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유형들만 예. 좀 조심하시더라도 네네. 많은 위험에서 이제 좀 네.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좀 네네. 요약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투자방 참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방으로 우선 초대를 해서 투자 리딩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이벤트 등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좀 권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앱 설치 등을 이제 유도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또 주식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방에 유인을 해서 이제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초반에는 수익을 이렇게 안겨주다가 이제 투자금이 이제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수익금을 인출할 때 높은 수수료를 이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인출을 거절한 뒤에 연락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친분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이제 SNS를 통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면서 이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예.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가입한 이후에는 아까 투자방 참여형과 비슷하게 투자금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잠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 사례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명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해외 유명 거래소의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트 주소, 로고 등을 이제 교묘하게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이제 거래소들을 이제 검색하다가
여러 이벤트나 이제 수수료 할인 등을 해준다고 해서 네. 그런 거 이제 광고를 클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투자자가 아무리 뭐 의심을 해서 이제 문의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해외 유명 거래 사이트에 이제 한국 사이트다. 해외 유명 거래소에 이제 한국 사이트다 해서 이제 가입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문의를 하면 이제 뭐 고객님이 다중 IP를 뭐 사용한 이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디를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 이걸 해제하려고 하면 원금의 뭐 50%를 이제 지급하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온라인 친분 이용량 관로 열고 네. 로맨스 스캠 저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SNS를 통해서 네. 뭐 로맨스도 이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방이나 해외 거래 사이트에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가입을. 제가 참 너무 순진하게 사는구나 세상을. 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 목적은 결국 사이트 가입인 건데. 정민 씨는 금방 알아채네. 아니,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고. 아니, 근데 모르실 수 있죠, 충분히. 네. 아니, 몰라서 모르는데요. 예. 수법이 많이 정교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주로 이제 이 가상자산 특히 코인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 노년층에도 투자를 권유하는 이 사례가 있다고 해요. 네. 비트코인이 이거 채굴을 한다는 건 아시죠? 뭐 이거 투자하는데 조금 같이 투자하시면은 채굴해서 나눠준다 뭐 이런 식인가요? 네, 최근에는 단순히 그냥 채굴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대규모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이 휴면 지갑이 있는데 그것을 채굴이 가능하다면서 요걸 투자를 하면 채굴한 이 비트코인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자금을 실제로 투입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연 10% 이상 이자 지급을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단 이 지갑 채굴이 성공할 경우에만 주겠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채굴 중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갑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좀 알려진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비트코인이 약 7만여 개가 들어간 이후에 단 한 번도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갑이 원래 뭐 이 지갑의 원주인은 뭐 사망을 했다, 아니면 뭐 범죄 은닉 자금이다, 뭐 이런 음모론들이 많이 이제 좀 휩싸여 있는 지갑입니다. 근데 한편 이제 보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휴면 지갑 채굴이 곧 지갑을 해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지갑에 접근을 하려면 고유의 개인 키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 개인 키를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이제 개인 키를 알아내려면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약 45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들으신 게 있다고 하시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이러니까 참 투자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제도권 편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총선 다가왔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공약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있나요?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네. 여야가 각각 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네네. 내놨습니다. 우선 양당 모두 가상자산 제도화를 약속을 했는데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기본법 제정을 하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계속 유예를 한다는 것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 야당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승인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이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을 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이런 가상자산 제도화의 완료 의지를 드러냈고요. 거기다 현재 2024년까지 이 유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다시 한 번 더 연장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를 거래를 허용을 함으로써 가상자산 제도를 한다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현물 ETF를 통해서 매매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제 분류 과세를 하고 이 손익 통산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ISA에도 편입을 허용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면 좌우지간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서 제도화를 시켜야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다른 혹시라도
이제 정식적인 거래소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양성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제도화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벌면은 세금 내고 잃었다고 돌려받지는 못하고. 네, 근데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로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손실을 나더라 하더라도 다른 다른 거 하고 금융자산에 같이. 이익하고 손익을 통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그럼 어떤가요 지금? 네, 이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네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의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를 좀 과세를 할 수가 소득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얻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라든지 이제 증여세를 이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상자산을 매매를 함으로써 이득을 내게 되면 현재로서는 근데 세금은 없습니다. 네네.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2025년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를 함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좀 계산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하고 좀 유사한데요. 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를 뺀 다음에 네네. 여기다 250만 원의 이제 기본공제를 하고요. 거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차감하게 되는 취득가액이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액하고 2024년도 12월 말일 당시의 시가 둘 중에 큰 가액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25년도부터 이제 과세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이전에 발생했던 그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24년도 말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가상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게 되면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게 돼 있는데 이건 이미 2022년도부터 과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재산 평가가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 평가를 증여일이나 이 상속일로부터 전후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총 2개월 동안에 그 공시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가로서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시되는 일평균가액을 보려면 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또 세금 얘기 나온 김에 이 금융투자 소득 금투세. 네, 이게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이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종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중에 하나로. 네. 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의 네. 그 한 축으로 세제 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예. 했는데요. 이 주식 투자 관련 직간접적인 세금을 좀 줄여서 증시로 자금을 좀 유입을 최대화시키겠다는 방안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활성화를 기대를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네.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이 금투세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투자로 이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다른 자산에서 이제 발생한 이익하고 이제 통산을 하는 방식이 이제 골자입니다. 네. 근데 이 법은 2023년도에 원래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2022년도 말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2년 통해서 2년 유예. 뒤에 그러니까 아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2025년도에 다시 이제 시행을 할 네.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올 초 1월에 이제 시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예.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여당도 금투세 폐지 골자로 한 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ISA 계좌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납입 한도를 연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씩 5년간 총 2억 원으로 이렇게 늘린다는 계획이 있고요. 예.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연 2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까지 이렇게 늘린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통과까지는 굉장히 험난함이 예상되고 결국 있습니다. 여당에서 그렇게 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네.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예. 이게 포퓰리즘 논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러면 이번 총선 이후에 어떤 그 의석 구도가 또 이 건에는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네요. 네,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좀 더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지금 여전히 1% 상승이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 이상 오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강하고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여주네요. 네. 예. 니케이도 아주 강하게 또 2%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대만 어떤지 궁금한데 이따 또 중국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도 벌써 4,700개 이상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지수 장 끝까지 좋을 것 같네요.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네,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